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문 포럼이어서 그 인문학적 관점에서 처음에 이 구술 문화로 이어지는 남도라는 제목을 받았을 때 이게 너무 넓다 주제가. 전공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술 문화 그러면 굉장히 좁게 느껴지겠지만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구술 문화가 이 하늘만큼 넓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구술 문화로 이어지는 남도, 그래서 이제 남도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남도의 포커스를 맞추면 뭐가 좋을까? 이 남도라는 말은 다른 낱말들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되는 낱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 구역을 단위로 했을 때는 전라도 아시겠지만 전주, 나주 이렇게 줄여서 전라도였죠. 그것이 이제 1896년도에 13개 도로, 남도, 북도 이렇게 나뉘기 전까지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 8도 체제였습니다. 그때 이제 전라도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 단위가 되겠고, 또 우리 호남이라고 하는 말도 또 사용하잖아요. 호수의 남쪽이라는 뜻이겠죠. 영남이라고 하는 말이 문경 세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남쪽을 영남, 영동, 영서 이렇게 나누듯이 호남이라고 하는 것도 호남, 호서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런 명칭들은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죠. 중국에도 호남성, 허북성 이렇게 있죠. 그때 그 호남과 허북을 나누는 분기점은 동정호라고 하는 우리 비운의 시인 구런과 관련되는 그런 호수죠. 그래서 동정호의 북쪽은 호북, 남쪽은 호남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동정호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호수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양자강이 쭉 흘러가다가 넓은 땅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 그것이 이제 호수입니다. 강의 일부지요. 마찬가지로 옛날 우리 시인 묵객들은 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를 가르는 금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죠. 그 강을 강이라는 말 대신에 호라고, 그래서 금호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는 강이라는 말만 사용하지만 양자 강 할 때 강 외에도 소위 황하 할 때는 또 강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이 고여 있는 또 물이 흐르는 그래서 금강 이남을 호남 이렇게 이름을 붙인, 마치 한강 이남을 강남 이렇게 양 똑같은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러한 전라도라는 개념 또 호남이라고 하는 개념 마찬가지로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남도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남도 창, 남도 잡가, 남도 민요, 또 남도 음식, 그러면 어디를 얘기할까요? 전라도 음식, 전라도 민요, 전라도 판소리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 전라도라고 하는 것이 행정구역의 명칭이라고 그러면, 호남이라고 하는 것이 지형학적인 명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문화적 명칭으로 남도라고 하는 말은 호남 또 전라도 이런 말과 이제 병행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구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 글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죠. 집단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민족도 말은 다 가지고 있지만 글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글을 사용하지 못하는 종족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언어적 보편성으로 보면 이 구술 문화라고 하는 것이 글로 쓰는 기술 문화에 비해서는 훨씬 더 원천적이고 훨씬 더 보편적이고 또 역사도 오래됐고 이런 것은 뭐 주지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글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언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말은 해설을 하면 언어화, 그 언어 속에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옛날 도제 제도가 있을 때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는 다 말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 집안에서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르칠 때도 글로 써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말로 가르치는 게 구술 문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문화 전반을 지탱해온 또 문화 전반을 이어온 그러한 가장 원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언어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그 기억을 소급해서 몇 살 때까지나 기억하신가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와 병행, 우리가 언어가 있을 때, 언어를 사용했을 때까지만 기억이 가능하다. 언어가 발달한 사람은 3살 때까지도 기억할 거고 저는 4살 때까지 기억되는데 3살 때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대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언어에 의존한다. 그만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화적 의미뿐만 아니고 개인의 삶과 개인의 일생에도 절대적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다. 그 중에서도 글보다는 말이다. 말은 훨씬 더 원천적인 것이죠. 근데 이 언어학에서는 이런 얘기도 많이 씁니다. 음성 언어 중심주의, 또 문자 언어 중심주의. 이것은 이 언어학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된 이론인데 서양 사람들은 글보다는 말을 훨씬 더 중시합니다. 동양 사람들, 우리는 어쩔까요? 말보다는 글을 훨씬 더 중시하지요. 우리 춘향전 보면 앞부분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두령이 100년 해로하자 이렇게 하니까 춘향이가 꼴딱 일어나가지고 지표목을 가져와서 써라 서약을 써라 라고. 말은 금방 휴발해버리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을 3초 이상 눈을 마주하면, 특히 요즘 같으면 성을 달리하는 사람을 3초 이상 뚫어지게 바라보면 이건 무슨 봉변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꼭 가령 여러분들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영화 보면, 서양 영화를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라 할 때는 꼭 눈을 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눈에 이것이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이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잘 아시죠? 라이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사회적인 사형성과 똑같은.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거짓말에 관대해요. 왜? 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그 글과 말이라고 하는 것을 대립적 구도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말이 가지고 있는 원천성이랄지 보편성이랄지 항구성이랄지 기능성이랄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글에 비해서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양의 문화권 속에서는 말보다는 글을 훨씬 더 중시했고 그 글이라고 하는 걸 중시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과거라고 하는, 그래서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이런 요의 사회적 제도와도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술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우리가 말로 하는 건 다 구술문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박종호 선생도 같이 이제 현장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진도에 가면 관매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월호 사고 났을 때 많이 얘기됐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입니다. 백사장도 넓고 깨끗하고 그 백사장 뒤에 있는 해송이, 수천 그루의 해송이 절경이죠. 관매도를 한 바퀴 이렇게 배를 타고 주유를 하면 이게 천상세계냐 지상세계냐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몇 번씩 갔는데 한 번은 저희 이제 우리 박종호 박사도 속에 있는 남도민속학회에서 학예 조사를 이 관매도로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도 한 20년도 훨씬 넘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없어서 옛날 녹음 테이프 아시잖아요. 그래서 녹음기를 들고 그게 이제 풀로 앞뒤 녹음하면 딱 2시간이 녹음이 됩니다.
그 녹음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가정을 방문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80대 되신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조사했던 내용은 정월 초 설날서부터 섣달 금까지 1년간의 세시 풍속을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설날은 어떤 의례가 있고 어떤 음식이 먹고 또 어떤 놀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명절별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시간이 훨씬 벌써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테이프가 이제 꽉 차고 이제 더 이상 여쭤볼 것도 없는데 제가 그때 이제 너무 재미지고 또 제가 장난기가 좀 동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너무 할머니가 말씀 잘하셔요. 그야말로 청산유수라고 하는 또 시골에 보면 총이 아주 좋은 그래서 나무집 제사 날짜까지 다 기억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할머니였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좋은 제보자를 만나는 것도 민속학자의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좋은 제보자를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미지기도 하고 그래서 할머니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너무 말씀을 잘 하시길래 할머니 혹시 문법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깨우다더니 문법? 우리 동네 그런 사람 안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 제가 이제 장난기가 동안 까닭은 뭐냐면 그 할머니가 문법을 아시겠어요? 그 말 자체를 저한테 처음 들어봤을지 몰라요. 80평생에. 근데 문법이라고 하는 말조차를 모르는 할머니께서 문법에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제가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문, 비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성문을 다 완성하신 거죠. 왜? 철저하게 문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할머니는 문법을 따로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법을 철저하게 통달하고 계시는 결국 이런 것들 우리가 소위 무의식적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의식적 지식.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다 의식적 지식이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든 다른 어떤 배움의 어떤 기회, 장소 이런 것 필요한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한 단어를 읽히는데 5,000번 이상 숙달을 해야 한 단어가 무의식적 지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법학자들은 그걸 하나의 체계적으로 또 어떤 측면에서는 기계적으로 그걸 이제 그 연구를 하지만 실제 우리 소위 모화자라고 하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구술 문화의 기반이 된다. 우리가 외국 말을 할 때처럼 문법 따지고 단어 따지고 뭐 앞뒤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하려고 그러면 금방금방 내뱉지만 것이 문법에 딱딱 들어맞는.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이 정교하면서도 또 너무너무 유익하고 유용한 거죠. 실제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말은 굉장히 여유 있게 잘하는데 글을 보면 엉망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도 문화라고 했을 때 그 남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호남 또 전라도 이런 말과 동일 개념으로 했을 때 그걸 가장 잘 특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구술 문화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역을 베이스로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말하는 대중을 언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하는 대중을 화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술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 동일한 이야기를 즐기는 화중으로 이렇게 등장했을 경우에 소위 이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구술 문화에 비해서 지역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남도 문화를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데 다른 어떤 구술 문화보다도 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설을 축약했고요. 근데 이제 그 전설이라고 하는 게 단독 개념이 아니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자 그러면 여자가 단독 개념이 아니고 남자가 있으니까 상대적 개념으로 설정이 되잖아요.
전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좁게 보면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나누는데 신화는 종교적인 이야기고요. 민담은 믿거나 말거나 밑도 끝도 없이 하는 얘기가 민담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할 때 옛날에 어찌했다. 또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이 호랑이, 담배 먹는 호랑이 본 적 있어요? 없죠. 이것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하나의 시그널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라고 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민담, 흘러다니는 이야기는 소위 믿거나 말거나 발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이야기들은 세계적으로 분포합니다. 예를 들면 신데렐라 이야기하고 우리 콩쥐팥쥐 이야기는 똑같죠. 이렇게 동서양을 넘나드는 이건 세계 각지에 있는 그래서 발이 엄청 빠른 이러한 이야기들. 근데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역사, 특정한 인물과 관련돼서 전하기 때문에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설화에 비해서 훨씬 더 지리적인 그러한 요즘에 뭡니까 인터넷에 뭐 사면 지리적 표시적 그래가지고 생산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설화 중에서도 이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리적인 그 주소가 현 주소가 대단히 명확한 것이어서 남도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역시 이 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제 사회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역사와 대립되는 글이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역사, 글로 기록된 역사 이렇게 정리하자면 이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된 역사. 머릿속으로 기억된 역사. 우리가 이제 이 구술이라고 하는 말을 달리 구비라고 하는 말도 사용합니다. 근데 구비는 입구자죠.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입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말하는 것이죠. 말. 그다음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비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세우거나 또는 단단한 쇠로 세우거나 또는 기와처럼 또는 도자기처럼 구워가지고 비석을 세우는 여러 종류의 재질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단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구비라고 하는 말은 이 구술과 그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구비라고 하는 말은 이 전달될 때는 발화 그래서 말이 되지만 그러지 않고 전달되지 않을 때는 오래 뇌리 속에 기억된다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는 까닭은 뭡니까? 오랫동안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이어서 단단한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구비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제가 이제 오늘 뭔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댁에 가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댁에 가서 이야기하려면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게 비입니다. 비석처럼. 대신에 그걸 글로 써가는 것이 아니고 가서 전달할 때 말로써 그것이 바로 구비라고 하는 것이고 구술이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하나의 구비 문학에 속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만들고 전승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화중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어떤 내 마음에 들어야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사상 또는 자기 감정 이런 것들과 일치됐을 때 그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냥 역사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우리 조선조에 많은 천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만중이라고 하는 천재가 있었죠. 서포 김만중. 근데 서포 김만중이 서포만필에 이런 글을 써놓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옛날 서당에서 이제 훈장 선생님이 학동들을 앞에 놓고 가르칩니다. 근데 사기나 통감을 얘기하면 이건 완전히 그 역사책이죠. 사기 또는 통감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사기나 통감을 얘기하면 이 꾸벅꾸벅 졸던 이 학동놈들이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 이건 뭐죠? 소설이잖아요. 삼국지 연의를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조조가 이겼다고 하면 탄식을, 유현덕이 이겼다면 환호성을, 즉각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써놓으면서 김만중 유명하잖아요. 소위 구운몽 또 사시남정기 이러한 주옥 같은 그러한 서사문학의 또는 소설문학의 그러한 위대한 우리 선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와 소위 이러한 소설이 다르다. 근데 이 설화라고 하는 것도 소설과 똑같이 구비 문학의 하나입니다. 그 말하자면 서사 문학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학을 나눌 때 서사 문학과 서정 문학 두 가지로 크게 나누죠. 어떤 사람은 극도 나누고 교술도 나누고, 근데 그건 잘못된 구분이고, 실제 문학은 서사와 서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고 그러면,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시로서 표현되는, 서정을 표현할 때는 내가 노래되는 대상과 나 사이에 어떤 정감이, 일치감이, 감정이입이, 그래서 하나 되고자 하는 주객일치라고 하는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이제 어디 그 외국이든 어디든 그 놀러 가가지고 사진 찍을 때 경치 더러운 쓰레기통 앞에서 사진 찍으려는 사람 없잖아요. 이 배경과 내가 우리가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딱 일치되는 그런 곳에서 사진 찍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실제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그 소위 그 설화라고 하는 그 내용을 따져놓고 보면 이 하나의 서사적, 근데 서정은 그렇게 주객이 일치되는, 내가 무등산을 노래한다고 그러면 무등산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내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과 일치되는 하나의 노래로서 서정. 그러나 서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립과 갈등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우영우 드라마 재밌게 보셨죠? 거기 대립과 갈등. 요즘에 뭐 1,000원짜리 그 변호사인가 뭐 그런 법정 드라마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대립과 갈등이 항상 게재를 하잖아요. 소설이 됐든지 드라마가 됐든지 영화가 됐든지 오늘 얘기할 설화, 전설이 됐든지 항상 대립과 갈등,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의 재미를 더해주는 것은 반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의도치 않게 뒤집혀졌을 때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 서사의 일종으로서의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기에 대립과 갈등이 게재하고, 이제 주체와 객체. 그러니까 이 우리가 드라마 보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주인공은 항상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대립적인 사람이 나오기도 하죠. 우리 꼬맹이들 키우다 보면 꼬맹이들이 어려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다가 제일 자주 묻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 편이야, 너무 편이야? 우리 편은 주인공 선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서사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종류가 굉장히 많죠. 영화, 드라마 우리가 즐기는, 그 외에도 소설, 또 오늘 얘기하는 전설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는 달라가지고, 역사는 하나의 기술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적어놓은, 그러나 그것이 꼭 객관적일까요? 사실 요즘 우리는 조중동하고 경향이나 한겨레 신문 봤을 때 분위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은 신문, 기록 문화지만 기록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는데, 삼국사기를 저술했던 김부식은 경주 사람입니다. 삼국유사를 저술했던 이련 역시 경주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사 중심으로 돼 있어요.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고구려, 백제 순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의 많은 비판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기록이라고 해서 우리가 객관적이냐, 정직하냐,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혹시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기억 때문에 서로 어떤 언쟁을 하거나 심하게는 싸워본 적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억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고 또 흐릿해지기 시작하죠. 우리 청문회 할 때 가장 자주 듣는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기억이 없습니다. 이 나쁜 놈들 꼭 그
뭔가 범죄로부터 도피하고 싶을 때 기억이 없다는 말로 이그뭐 커버를 치죠. 근데 바로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애매하기도 하고 흐릿해지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집단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발행이 되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그 경상도에 그 경상도에는 그 신유한이라고 하는 분이 와요. 신유한이라는 분은 그 유명한 해유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기행문학에서 박지원의 열하일기하고 신유한의 해유록이라고 하는 것은 쌍벽을 이루는 기행문입니다. 한 분은 중국을 다녀와서 열하일기를, 한 분은 일본을 다녀와서 해유록을. 근데 그 해유록을 썼던 신유한 선생은 글을 굉장히 잘했고 숙종 때뿐이에요. 그리고 일본에 다녀왔는데 당시 일본의 수신사를, 다시 말하면 사신이죠. 사신을 모시고 그 밑에 문사로서, 요즘 말로 하면 서기로서 다녀온 하급 관리였습니다. 근데 그 신유한은 의성뿐입니다. 경상북도 의성 아시죠? 마늘을 만난 의성뿐인데, 의성에서는 신유한의 역사는 조선 왕조실록에도 나오고 해유록에도 책이 있으니까 역사적인 물이잖아요. 근데 의성 지역에 신유한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전설이 되냐면, 이 신유한, 우리 선조인 신유한 선생께서는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가 오셨고, 더더구나 중국의 수많은 그런 시인 묵객들하고 시로서 서로 겨뤄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몇 가지 거짓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첫째는 일본에 다녀왔는데 중국에 다녀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령 쉽게 얘기해서 꼭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그 의사 자격증을 가져온 사람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의사 자격증을 가져온 사람이 나란히 개업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실까요? 당연히 미국이나 영국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래서 조선 시대에는 이 중국이 그야말로 전 세계 가장 선진국이었어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전체 세계의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선진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주체 사상을 창시보다는 그 바탕에 가고 있었던 우리 박지원 선생조차도 열하일기에 중국을 찬송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선진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다녀온 분을, 역사적으로 일본 다녀온 분을 중국 다녀왔다고. 더더구나 사신도 아니었어요. 말단 문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사신으로 갔다 왔다고. 더더구나 중국의 수많은 시인들을 시로서 서로 화답을 해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했다고. 이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낼까요? 우리 곡성에 가면 이 고려조와 조선조 양대에 걸쳐서 이 추앙받았던 신순겸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신순겸 장군은 조선시대의 족보는 사고 팔았죠. 우리 존재 이백규 선생의 글을 보면 이 조선시대 가장 인기 있었던 성씨가 안씨하고 그 다음에 신씨였어요. 순흥안 씨는 안향의 후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 씨는 신순겸의 그 후손인데, 그 후손들은 부역을 안 했어요. 부역을 안 나갑니다. 그만큼 이제 국가에서 그 대접을 해주는 것이죠. 훌륭한 후손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섬진강에 가면 어떤 전설이 전하냐면, 바위 속에 큰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 섬진강 속에 그 구멍 속에서 용마가 나왔대요. 용 같은 말이 나와가지고 아무도 그걸 탈 수가 없었는데, 신순겸 선생께서 딱 고삐를 잡았더니 이 말이 순해져가지고 타고 다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신순겸 장군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설화들이 이 곡성 지역에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거짓말이에요. 산 밑에서 활을 쏴가지고 막 달려갔더니 자기가 도착하고 나서 한참 뒤에 화살이 관역에 꽂혔다는 그런 말. 우리가 빨리 간다고 하는 말 쓸 때는 쏜살같이란 쏜살로 화살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말이 더 빨리 달렸다. 그 용마가 뭐 그런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인데 왜 그런 거짓말이 만들어질까요? 이게 평가절상이라고 하는 평가절상. 말하자면 우리 장보고와 관련된 많은 전설들이 있는데 완도에 가면 사현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언덕현자고 사는 쏠사, 그러니까 활을 쏘아서 그 마친 언덕이라는 그런 뜻인데 실제는 자그마한 바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장보고가 얼마나 활을 잘 쏘냐면 장보고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활보입니다. 어렸을 때 이름이 궁복, 궁파 이런데 활보인데 얼마나 활을 잘 쐈냐면 60리 밖에서 활을 쏘가지고 바위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 산산조각 난 바위가 이 사현이라고 하는 지명에 남아 있어요. 와, 60리면 몇 킬로지? 24킬로인가?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활을 쏴가지고 우리 항상 활 가지고 금메달 따지면 그 70m 밖에서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류의 거짓말들이 이 무등산에 관련된 이 무등산 타잔이 둘이 있어요. 둘이.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영화에 나온 무등산 타잔 그 누구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분은 김씨입니다. 김덕령. 이 무등산에 가면 널바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쪽 바위 저쪽 바위까지 한 30m도 넘어요. 근데 그 바위를 이 김덕령 장군께서 폴딱폴딱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이런 류 이야기. 아무리 가랑지가 길어도 요즘 세계 신기록 올려도 30m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장이 있습니다. 이 과장, 이 평가절상. 근데 평가절상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절하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이 전라도 특히 이제 기호 지방이라고 기호 학파라는 말을 쓰는데 기호 학파가 근거를 두고 있는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율곡 선생은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이율곡 선생은 뭘 타고 다닌다면 말을 타고 다닌 것이 아니고 호랑이를 타고 다니셨어요. 또 자기 방에다가 큰 물통을 갖다 놓고 그 물에 들어가 가지고 그 구런이 씨를 읊었다는 중국 동종호로 이렇게 뿅 하고 나와요. 또 중국의 동종호에서 그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 그 물통 속에 다시 나오는 이게 신출기모란 호랑이를 탔다는 것은 뭐죠? 산신령이라는 것, 신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신격화가 돼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유명한 유성룡에 대해서는 전라도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 유성룡보다는 자기 형이 훨씬 더 똑똑했는데 우인이 좋아가지고 출세했다. 평가절하를 해놓고 있어요. 이율곡 선생에 대해서 경상도 영남 쪽에 가면 영남 학파의 입장에서는 역시 또 평가절하가 되고 있어요. 이게 평가절상과 절하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이제 그 호남 지역의 전설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얘기되는 것은 전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인물 전설과 지명 전설 이렇게 나눕니다. 자, 지명 전설 중에 호남의 또는 남도의 문화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전설 몇 가지를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리산 전설인데 지리산은 전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논문 쓸 때 조사를 쭉 해보니까 지리산 전설은 백두산 전설이나 금강산 전설에 비해서 더 종류가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세울 때는 꼭 지리산의 정기를 받아야 돼요. 지리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우리 민족 속에서 영산으로 이렇게 추앙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리산에 이런 전설이 전합니다. 지리산은 산신은 여신이에요. 여신. 그래서 성모께서 좌정하고 계시는데 옛날 그 고려 시대 때부터 이
거기 책에 보면 21쪽에 보시면 제가 사진을 실어놨는데 여기 이 그 성모상이 본래는 지리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꼭대기에 세워져 있었는데 여러 차례 순환을 당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산청의 천왕사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그 스님께서 그 모셔다 놓고 절을 창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늘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의 기념물로 이렇게 지정돼 가지고 지금 보존되고 있는데 이 여신이 지리산 천왕성모가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 기록인 소위 이승유 제왕운기도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선도성 그 천왕성모가 어떤 분이냐면 어떤 분들은 그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스님들입니다. 스님들은 마야 부인이라고 얘기해요. 아시다시피 누구죠? 석가모니 어머니잖아요. 또 그 고려시대의 신하였던 이승유는 위숙왕후라고 위숙왕후. 위숙왕후는 누구냐? 왕건 어머니예요. 왕건 어머니. 또 어떤 사람들은 노고할미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사람, 무당들은 노고할미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도교적인 어떤 것하고 무속이 많이 야합을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걸 마음대로 불러요.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지리산 여신이 한번 화를 냈어요. 언제 화를 냈냐면 이성계라고 하는 애가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꼭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걸게 제상을 차려가지고 천왕봉 꼭대기 와서 지리산 여신 앞에 와서 저를 꾸벅꾸벅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러거든. 그러니까 지리산 여신이 이성계한테 안 돼, 안 돼.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러지 마. 타일렀어요. 이성계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실제 이 이성계가 사실은 조선 왕조를 세웠잖아요.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 이 산과 강과 유명한 지형지물들의 벼슬을 내려줍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사전에 기록돼 있어요. 벼슬을 내려주는 것들이 다 전국 산천신들에게 이 벼슬을 내렸어요. 근데 지리산신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겠잖아요. 그래서 지리산이 본래 어디 있었냐면 경상도에 있었는데 전라도로 귀양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전라도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성계는 내려와서 다시 무등산에 올라갔어요. 역시 이제 걸게 상을 차려가지고 무등산도 여신이잖아요. 올라갔더니 무등산 여신한테 또 빌었더니 도와주세요 했더니 안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조선을 세운 다음에 벼슬을 다 산천신들에게 줬는데 무등산한테는 벼슬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등이라고 하는 말은 벼슬을 받지 못한 이런 뜻으로 벼슬을 내리지 않아가지고 이성계가. 근데 이건 또 장흥 청관산도 비슷한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 보성이 있었는데 장흥으로 귀양 보냈다. 뭐 이런. 그래서 지역별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전라도를 얘기할 때 의향이나 예향이나 미향이나 이런 말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라도는 전형적인 의향입니다. 어느 정도의 의향이냐면 임진왜란 또는 구한말에 전국적으로 전국 8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는데 그 의병의 60%가 전라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8개 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는데 그 의병 전체 60%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5.18 얘기하지만 저는 5.18이라고 하는 것을 단독 현대의 한 사건이 아니고 통시적으로 봐야 된다. 마한 시대부터 계속되는 어떤 의향으로서의 그러한 문화적인 DNA 속에서 5.18을 우리가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관련된 글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호남 쪽이 가지고 있는 또 광주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의 심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바로 이 전설이라고 하는 전라도의 지붕이라고 하는 지리산의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는 프로이트가 썼던 프로젝티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프로젝티브는 이 프로젝션으로 이제 빛을 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것이 투사. 하나의 전설 속에 이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전설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투사가 된 것이죠. 프로젝티브가 된 거죠. 이 광주의 지붕인 무등산 역시 마찬가지로 광주 사람들의 그러한 기질, 어떤 기질이죠?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신군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이 맨줌으로 싸운 이런 기질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설 속에 프로젝티브가 투사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대표적인 지리산 전설, 무등산 전설, 또 청관산 장흥이 왜 그런 전설을 갖냐면 장흥은 이 동학혁명 또는 동학전쟁의 마지막 격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치열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민초 입장에서 보면 또 민족주의적 입장에 보면 하나의 정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프게도 요즘에 이제 그 친일이 뭐니 그 난리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동학이 들불처럼 일어났을 때 무능하게 그지없는 중앙정부에서 도저히 해결 불가능하니까 청나라한테 도와주세요, 일본한테 도와주세요. 외국 군대가 들어가지고 동학을 이렇게 무너뜨렸지만 이건 신군부가 이 광주 시민들을 이렇게 죽였던 것과 뭐가 달라요? 오히려 민족을 죽이고 자기의 어떤 지위를 이 조그만 그걸 지키자고 민족을 팔아먹은 배신한 역사를 수렁텅이 빠뜨린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생각해 보면 이 장흥과 의병 또 광주의 여러 역사 속에서의 그러한 기질 또 이 광주는 전국적으로 다 읍이라고 하는 것은 읍성이 있었어요. 돌로 만든 읍성이 있었어요. 지금 나간읍성이랄지 또는 고창에 가면 무장읍성 이런 거 보잖아요. 돌로 싼 읍성이 있었는데 전국에서 그 읍성을 통감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일제 총독부 되기 전에 통감부였잖아요. 읍성을 이제 없애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제 1번이 어딘 줄 아세요? 광주 읍성이었어요. 왜? 통감부 입장에서는 가장 기분 나쁜 이 의병의 본거지가 광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부터 없애라. 그래서 다 성들 뜯어가지고 이 광주천 직강공사하는데 반드시 하는데 다 처박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읍성은 없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만큼 통감부에서 봤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그만큼 치열했던 우리 민족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정통의 어떤 그런 것이죠. 지리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라도의 지붕으로서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실제 소위 그 지명전설에만 나타나느냐 그러지는 않겠잖아요. 또 한 부류인 인물 전설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전라도에 이제 그 찾을 수 있는 몇몇 우리가 지금 의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의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의와 관련될 수 있는 몇몇 인물만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홍길동 어디 사람이죠? 장성 사람이잖아요. 장성 갔더니 홍길동 생가도 있고 홍길동 마을도 있고 더더구나 홍길동을 두고 여러 군데에서 싸웠습니다. 자기 연고권을 주장을 했어요. 충청도 홍성에서 주장을 합니다. 강릉 주장을 합니다. 강릉 시청에 가면요, 그 엘리베이터가 18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이 그 스테인레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홍길동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자기들 그 연고권 주장하느라고. 근데 역시 장성도 주장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장성이 이 재판에서 이기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이 홍길동 우리 동네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마을에 소위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 이름이 길동샘입니다. 샘 이름이. 그러니까 홍길동이 어려서부터 먹었던 샘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 홍성과 강릉은 홍길동이 싸웠던 활약했던 이야기는 있는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 길동샘이라고 하는 것은 길동이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태생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성 것이 됐습니다. 그 홍길동 어떤 사람이죠? 이 중앙 권력에 대해서 부패한 관리에 대해서 이 거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싸움을 했던, 그래서 이제 그 의를 세웠던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또 유명한 우리 영화도 됐었는데 전우치라고 아시죠? 전우치라고 하는 사람도 실제 고향이 두 개예요. 하나는 광양이라고 그러고, 광양. 또 한 군데서는 담양이라고 그러고, 두 군데서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장할수록 좋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셰익스피어는 영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덴마크는 덴마크라고 그러고,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라고 그래요. 그 유명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서로 잡아 끄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전우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도술가로서 전우치는 이 여러 가지 민초들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지만, 더더구나 전우치는 어떤 사람이냐면 뿅 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 날아가 가지고 중국 황실에 가서, 중국 황실은 대들보가 황금으로 돼 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 대들보를 쭉 빼와 가지고 이 땅에다 묻었어요.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은 궁궐이 허물이 없어요. 이제 그 전우치가 이제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것이죠. 중국이 억압하니까 이렇게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러한 황실이, 중국 황실은 진짜 이제 기둥이 황금으로 돼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황금을 이렇게 묻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황금을 묻었기 때문에 황금리가 됐어요. 마을 이름이. 근데 황금리는 담양에도 황금리가 있고, 또 담양, 광양 두 군데가 황금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군데가 유사한 전설이 전하고 있어요. 더더구나 요즘에 황금리, 이제 광양의 황금리는 다 도시화가 돼버렸습니다. 광양 제철 때문에 원형 찾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 담양에 황금리 가면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제가 이제 10년 간격으로 두 번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는 빈촌이었는데 10년 후에 갔더니 지금은 아마 담양에서 제일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우치가 황금을 묻었기 때문에 그 황금을 발굴하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판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풍작이 되는 거예요. 풍년이. 더구나 그 마을에 이제 토마토를 심어가지고 굉장한 고소득을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금리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는 도시가 잘 살게 됐고, 한 군데서는 이 황금 파기 위해서 전우치라고 하는 그러한 활약도 있죠. 이 완도에 가면 송징이라고 하는 유명한 송징 장군이 있는데, 송징은 사실은 장보고의 인격과 오버랩입니다. 장보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송징은 어떤 활약을 했냐면, 소위 세미선이라고 하는, 세미선은 옛날 조곡을, 옛날은 곡식을 세금으로 걷어갔잖아요. 돈으로 내지만. 그래서 세곡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세곡을 배에 실어가지고 서울 경창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이 조선시대 통계에 의하면 세곡된 거 다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시대 세곡을 통계를 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8도 8개 도잖아요. 그 8개 도에서 이 전라도에서 걷어간 세곡이 전체의 50%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낸 걸 가히 짐작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달리 얘기하면 조선시대에 어디가 제일 잘 살았다? 전라도가 타의추령을 불허할 정도로 잘 살았다. 그만큼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 같으면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는 부자들을 부르는 명칭이 지금 우리가 부자 부르는 명칭하고 달랐어요.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천석군, 만석군, 이런
말이 부자를 부르는 명칭이었어요. 지금 천석군 만석군 말 안 쓰잖아요. 지금 회장님, 사장님 뭐 이런 것이 이제 부자의 어떤 이제 그 명칭 대표 단수가 이제 됐고, 그랬을 때 이제 호남 지역은 그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여유분의 그러한, 그래서 가렴주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나쁘죠. 옛날 감사들은 평양 감사 아니면 전라 감사가 없답니다라고 하는 말도 있었어요. 평양은 미인들이 드글드글 하니까 그 색향으로서 얼마든지 성욕을 충족시키고, 전라도는 한 번만 감사하면 3대가 먹어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동학기 왜 일어났습니까? 가렴주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탈탈 털어도 나올 곳이 없으면 가렴주구 할 수 있을까요? 엑스트라 머니가 있으니까, 여유분이 있으니까 가렴주구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호남은 잘 살았다. 이 세고의 통계만 봐도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늘 이렇게 뺏어가니까 이 완도의 송징 장군이 활을 딱 쏴가지고 그 세미선을 뺏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구효를 해줍니다. 구효. 이게 바로 이 송징 전설이에요. 예컨대 이 송징 전설은 너무너무 유명한 때, 더더구나 유명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 최고 시인이라고 하는 석천 이몽룡이, 우리나라는 400년 또는 500년마다 천재 시인들이 나타납니다. 최치원, 그 후에 이규보라고 하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이몽룡이라고 하는, 우리 율곡 선생도 시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는 석천에게, 이몽룡에게 이 해남뿐이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이 율곡전서에 남겼어요. 현대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뭐니 해도 이 서정주를 꼽는데, 미장을 꼽는데 망설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뒷얘기는 많지만 사실은 미당의 시는 그야말로 다 주옥이죠. 어쨌든 그 조선시대 최고 시인인 석천 이몽룡이 그 송징이라고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 송대장군가라고 하는, 그야말로 장중웅대한, 소위 이규보, 고려시대 이규보가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몽신화를 가지고 동명왕편이라는 서사시를 썼듯이 조선시대에 이 이몽룡은 송징 장군의 전설을 서사시로 이렇게 읊었어요. 더더구나 이러한 홍길동도 있고 전우치도 있고 송징도 있고, 그러나 그 백미는 역시 광주의 김덕령 장군이겠죠. 김덕령 장군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물 전설이 회자되는 분입니다. 광주에는 두 분의 훌륭한 의병장이 계셨어요. 한 분은 고경명이라고 하는 이 학자이기도 하고, 또 그 선비로서 대표적인, 호남 대표적인 유학자죠. 거기에 비해서 약관 29살의 김덕령이 70개의 고경명과 20대의 김덕령,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고경명 선생은 훨씬 더 격이 높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6,000명 정도를 거느렸으니까 엄청난 스타급이죠. 스타도 몇 개 스타급이 되는데, 꼭 비유를 하자면 김덕령은 영광급 정도, 이 말동 이 정도 계급밖에 되지 않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아니 전국적으로 회자되는 전설을 보면 고경명 장군 전설은 한 편이 없어요. 그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신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 편. 근데 이 무등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김덕령과 관련되지 않은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처처 곳곳에 김덕령의 전설이 묻혀 있습니다. 더구나 김덕령 전설은 재밌는 게 전국 단위로 이제 구비문학 대결하고 하는 책을 내는데, 거기 보면 김덕령 전설은 다른 어떤 인물 전설과 달리 전국적으로 분포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했던 화중들, 그 이야기를 만들고 또 전승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사상과 감정에 일치하는 것이죠. 일치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자기하고 맞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자기하고 적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승하지는 않겠잖아요.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김덕령은 충과 효, 김덕령 생가마을 가면 그 입구에 충효질이라고 이 정조가 직접 써서 내린 그 마을 이름이 있잖아요. 왜 그 마을 이름을 정조가 쓴 줄 아세요? 이 호남 지방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들어 삼남 지방에. 그래서 정조가 명령을 내려요. 혹시 이 삼남 지방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없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임기급 장군하고 김덕령 장군을 꼽아요. 그래서 정조가 이 해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충효질이 써서 이제 내려 보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김덕령 장군은 충성을 다했지만 이 역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장사를 당합니다. 옥에 갇혀 있다가 고문 받으면서 매를 맞다가 혼절해가지고 돌아가시고 말아요. 조선왕조실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김덕령 장군이 장살됐을 때 호남 사람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라는 말이 옛날 그 사관들은 이 임금에 전혀 상관없이 글을 쓰잖아요. 임금은 그 글을 못 보니까 조선왕조실을 못 보니까 연산군 외에는 연산군이 나쁜 놈인 것은 바로 그 사초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 마음대로 이제 지 마음은 아니지만 객관적 기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사관할 때 사는 본래는 문자학적으로는 가운데 중자에 손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기술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호남 지방 사람들이 다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김덕령은 이 부모 상까지도 미루면서 이 국가가 위난에 처해 있을 때 이 분기탱천해 가지고 이 참전했던 그야말로 더더구나 이 김덕령에게는 이미 살아있을 때 활약을 할 조선 황조실록을 보면 김덕령이 날개가 달려서 호랑이처럼 날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일본 외구들이 김덕령 이름만 들어도 발발 떨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김덕령의 위용은 대단합니다. 근데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매맞다 죽었어요. 충을 생명처럼 맡기다가 그 충 이름으로 불충으로 이렇게 장살돼 버린 겁니다. 호남 사람들이 생각할 기가 막히죠. 장탄식을 할 일이죠. 그래서 조선왕조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김덕령 역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전설 하나, 많은 전설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이제 김덕령을 역적이라고 잡았어요. 이제 조정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그 목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김덕령을 잡긴 잡았는데 뭘로 이렇게 칼을 치면 칼이 부러지고 창으로 쑤시면 창이 부러지고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죽고 있었는데 그러자 김덕령이 제안을 해요. 나를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대신에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들어달라. 그 조건이 뭐였냐면 큰 비석에다가 만고 충신 김덕령 이렇게 적어달라. 그러면 내가 나를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죽이려니까 할 수 없이 조정해서 비석을 파가지고 만고 충신 김덕령 이렇게 글자를 새겨서 주고 그다음에 김덕령한테 비석 세웠다. 어쩔래? 가르쳐주라. 그랬더니 김덕령이 하는 얘기가 겨드랑이를 쭉 들면서 겨드랑이 밑에 용비늘이 덮고 있었어요. 그 용비늘 드러낸 다음에 갈대로 날카롭게 이 칼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푹 쑤시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진짜 김덕령이 죽었어요. 근데 이 김덕령이 죽은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어쩌겠어요. 역적인데 만고충신이니까 놔둘 수 없잖아요. 비석을. 그래서 비석을 막 닦아요. 없애요. 글자를 없애요. 근데 이상하게도 글자를 없애려고 닦으면 닦을수록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글자가 또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또렷하게. 절대 지워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글자가 또렷해져요.
그 김동영 비석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광주 사람들, 호남 사람들이 가슴 속에 새겨진 그러한 무등산 자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 비석 같으면 뭐 돌로 깨버리든지 갈가낸다든지 하지만 가슴 속에 새겨진 거라 닦으면 닦을수록 더 선명해지는 이런 것이죠. 이게 바로 호남 사람들의 숙명처럼 생각했던 그러한 울분, 이런 것들, 바로 이것을 뭐라 할까요? 우리가 의기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의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매맞아 죽은, 역적으로 몰려 죽은 김덕령을 그 화중들은, 전설의 집단들은 이렇게 되살려내는 것이죠. 되살려. 그래서 우리가 이 충장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충장공의 그러한 어떤 위대함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기억의 한 방법으로 거리 명칭도 정하는 것이죠. 저기 충효리에 가면 역시 그 생가가 있습니다. 그 생가도 기리해야지요. 충효지리라고 하는 그 마을의 표지석도 우리가 새겨드려야지. 그 앞에 있는 왕버들나무도 지켜야죠. 결국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지명전설이든지 인물전설이든지 이 소위 지리산, 무등산, 정관산, 또 인물전설로서는 홍길동, 전우치, 송징, 김덕령, 이런 이 인물전설과 지명전설이 이렇게 이 호남의 전형적인 문화적 특성이라고 하는 예향, 의향, 또 의협심, 불효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정신들, 집단적 정신들, 이것을 프로젝티브, 투사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전설은 거짓말이야. 전설이 거짓말이라고 비하하는 것은 뭐가 똑같냐면, 드라마 다 거짓말이잖아요. 영화 다 거짓말이잖아요. 소설 다 거짓말이잖아요. 드라마 작가를 향해서 너 거짓말쟁이야, 그냥 감옥 가, 그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거짓말은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하얀 거짓말이 있고 하나는 까만 거짓말이 있어요. 까만 거짓말은 당연히 감옥 보내야 됩니다. 사기꾼이지, 사기꾼. 근데 하얀 거짓말은 문화를 전승하고 문화를 담고 문화를 꽃피고 하는 인문정신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모든 예술은 다 거짓말이에요. 무등산 그림 아무리 잘 그려도 그게 무등산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도 실제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흉내낼 뿐이지 그 이미테이션일 뿐이지 진짜 아니잖아요. 모든 예술은 다 거짓말. 동네 지역, 부산 동네가 학춤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학이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 선비들이 긴 소매자락 가지고 학처럼 춤을 추는데 그거 다 솔직히 얘기하면 거짓말이잖아요. 학춤 아니잖아요. 학이 추야 학춤이지. 근데 생각해 보면 모든 예술이 그런 것처럼 이 설화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사실 아니지만 그 사실 아닌 것이 사실보다 더 큰 가치를, 더 큰 지향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또는 그걸 담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구술 문화의 한 특징이고, 그 중에 한 요소가 이 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호남의 전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한 끄트리만 제가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그 다행스러운 게요, 저희가 오래간만에 이제 대면 이런 강의들을 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예, 좋은 관객분들을 예, 만나셔가지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나경수 교수님은 제 은사님이십니다. 예, 오랫동안 강의를 듣는데요. 제가 강의를 들을 때마다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책 한 10권 읽어야 얻을 수 있는 지식을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교수님이 이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자리는 제가 학비를 내지 않고도 또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여서 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나경수 교수님한테 강의 들으면서 맨날 느꼈던 게 언제쯤 저는 나경수 교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수 너무 교수님은 겸손한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나경수 교수님은 4살 때까지 기억이 나시는데요. 저는 5살 때까지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에서 그 1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못 여쭤봤던 말씀 여쭤보는 걸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구비문학 공부를 하시게 된 그 배경 계기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이제 실제 제가 이제 구비문학 또 이제 그 일종인데 좀 더 영역을 넓히면 민속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민속학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까지 소설가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습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춘문예도 내면서 번번이 떨어졌지만 그 신춘문예 그 습작한다고 학점 관리를 안 해가지고 거의 낙제에 가까울 정도. 그래서 A라 군대 나가자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제가 마침 근무한 곳이 휴전선이었어요. 그 문산 위에 그 판문점 있는 그 근방에. 근데 이제 그 휴전선에서 이제 북쪽도 바라보이고 철조망도 보이고 하는데 기분 나쁜 현상들이 늘 있어요. 이 구름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새들도 왔다 갔다 하고 특히 거기는 까마귀가 굉장히 많습니다. 까마귀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근데 나는 왜 못 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통일은 국토 통일만, 정치적 통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민족적 통일, 특히 민족 문화적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민족 문화 통일을 위해서 뭐가 가장 기층에 깔려 있겠느냐? 되게 우리는 표충 문화와 심층 문화를 나누는데 쉽게 얘기하면 표충 문화라고 하는 것은 유교, 불교, 도교, 외국에서 지금 이제 기독교가 이제 또 많이 각광받습니다만은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척하는 이런 사상, 종교 또 권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표충 문화. 그 표충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 추상 같다가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예컨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때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것이 조선시대에 그 책 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삼족을 멸했을 겁니다. 삼족. 감히 생각도 못한 그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국시대를 비롯해서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까지 불교는 얼마나 그래서 이제 못된 승려들도 많았지만 불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서구 문물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를 타자화시키는 우리 것을 남의 것으로, 남의 것을 우리 것으로 이렇게 하는 민족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밖에는 없어요. 빵집이 많던가요? 떡집이 많던가요?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현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뭔가 좀 더 깊숙이 우리 민족의 그러니까 두동강난 이것이 아니고 그걸 합체할 수 있는 하나의 뭔가 연구를 해볼까 하다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저희 마침 은사님께서 그 동원 지창 선생님이라고 우리는 대표적인 학자 계셨는데 운 좋게도 이 교수님을 모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속학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지도, 그다음에 교육, 기타 등등 또 선생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책을 소장하고 계셨어요. 다른 교수들이 이제 퇴직하고 이제 책을 이제 어떻게 할까 고심이거든요. 도서관에 안 받아주니까. 근데 도서관에서 우리 은사님 것은 지교수님 것은 하도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다 받아줬어요. 별도의 방을 동문실을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로 그런 좋은 책의 혜택을
저는 굉장히 크게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속학을 하게 됐는데 한번 제가 이제 그 한국 민속학회 회장이 됐을 때 나하고 이제 친한 한겨레 신문 그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사실은 민속학을 여차저차해서 군대에서 하게 됐다. 그 군대 생활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그게 신문에 났어요. 한겨레 신문에 났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국방 TV인가? 뭐 여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해달라.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국방 TV에 그 인터뷰를 했던 적도 있네. 어쨌든 이제 그 군대 생활을 했던 그 바로 이제 그게 이 철조망 가로막고 있지만 구름이 넘나드는 까마귀가 넘나드는 모습을 보고 이걸 해체했을 때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가졌던 것은 단군 신화였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 그것이 10조각이든 20조각이든 났을 때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단군 신화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학위 논문도 단군 신화로 썼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피소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인문 포럼이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광주인님께서 선생님의 강의가 한편의 전설 같습니다라고 하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예, 어떤 의미일까 싶었는데 교수님이 소설가가 꿈이셔가지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요. 광주인님께서 전라도 산신 그러면 당연히 흰 수염이 있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여신이었다니 신기하네요. 이런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요. 그 교수님 저희가 그 지리산 산신뿐만 아니고 부안 수성당신도 여성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신과 해신이 전섭을 해서 여성신으로 등장하는 그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예, 그 이제 그 굉장히 쉽고 그러나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그 현상적으로는 이 가령 우리 손진태 선생처럼 그 민속학 1세대라고 얘기하는데 본래는 이제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만 민속학도 연구를 하셨어요. 그분의 분류에 의하면 이 산신의 경우에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는데 이 우리 한반도잖아요. 한반도 남부에는 여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북부에는 남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뭐 이런 그 논문을 그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은 그 여신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명절권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북한 지역은 단오를 크게 셉니다. 추석보다. 남쪽은 추석을 더 크게 세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곡이 보리 농사가 많은 지역은 단오 때 수확을 해요. 그다음에 벼농사가 많은 지역은 추석 때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단오 가장 풍성하게 셀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가령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민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농경지가 넓은 지대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줄다리기를 합니다. 남녀로 편을 갈라서. 근데 그 줄다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해 여자 편이 이겨야 풍요에 든다더라 라고 하는 이 속신이 있어요. 왜 그런 속신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려면 추수 계절인 추석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추석 때 놀이를 보면 뭘 하죠? 추석 때는 강강술래를 하잖아요. 이 강강술래는 해남 진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호남 전반 또 충청도 남부 경상도 지역까지 강강술래를 했었어요. 근데 강강술래를 하는 걸 보면 남자는 안 해요. 여자만 강강술래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줄다리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남녀로 편을 갈라서 하는 것은 비유를 들면 부부 생활입니다. 부부 생활. 1년 농사가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 농사 두 종류잖아요. 논밭 농사가 하나 있고 하나는 자식 농사가 있고. 자식 농사 시작하려면 부부 생활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녀로 편을 갈라서 합니다.
근데 그래 놓고 막상 아기는 남자는 못 낳아요. 여자만 낳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은 추수로 치면 추석무렵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강강술래라고 하는 환호성을 여자만 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자격이 없어요. 택도 없어요. 아기를 못 낳는데 감히.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런 특권을 여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짐작한데 이 밭농사 중심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남한에는 지금 2,000m가 되는 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2,000m 넘는 산이 백두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 이제 그 어떤 그 농산물과 그 경제 형태와 이런 어떤 그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 결국은 어떤 신격 구조가 그다음에 이제 바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수성당을 얘기했습니다만 수성당 말고도 그 밑에 고창에 가면 영신당이로 해가지고 이런 여신도를 그려놓습니다. 이제 책에 그 몇 페이지가 있을 텐데 근데 이 여신도를 보게 되면 여러 전설이 전하는데 전형적으로 이 전설에 의거하면 그 여신들은 뭐냐면 수성당도 그 다음에 고창의 영신당도 전형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거인설화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을 2월 달에 제사를 모십니다. 2월 달은 무슨 달이냐면 우리가 영등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어요. 영등 할머니가 하늘에서 2월 초하룻날 내려올 때 딸도 데려오고 며느리도 데려옵니다. 딸을 데려오면 바람 불고 며느리 데려오면 축축하게 비 오고 수문을 다시 올라가시죠. 그래서 그 영등 할머니는 바람을 관장하는 신인데 이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어촌의 경우는 이 주업인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람의 신으로서 영등신을 모시는 그래서 이 영등신의 경우는 일반적인 산신과는 좀 다른 바람의 신, 산업의 신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76세신데요. 제가 가시면 드라마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재밌게 해주십니다. 근데 세계 이야기를 섞으셔 버려요. 그래가지고 왜 얘가 죽었는데 살았냐고 저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글을 안 썼거든요. 자, 여기 광야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슷한 건데요. 의도적으로 조작했던 인물, 실제 역사적 사건들을 조작한 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하고 비슷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교수님께서 아까 송징 장군하고 장보고 장군 이야기를 하셨는데 둘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인데 인물만 다른 것 같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교착되는 그 까닭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글쎄 이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 조작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컨대 이제 아까 제가 송징 장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논문이 좀 그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죠. 주장만 막 하니까. 근데 이제 장보고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할 때 염장이라고 하는 이 광주 사람이죠. 염장한테 이제 살해되는데 이 장보고의 그 입지는 뭐냐면 이 그 동아시아를 주름잡았던 이 장보고의 경우는 사실은 어쩌다 죽게 됐냐면 자기 딸을 이 왕비로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걸 이제 그 신라 귀족들이 이제 그 싫어하면서 결국은 암살되는 그래서 중앙 정부 실제 이제 그 장보고 때는 신라 권력이 왕당파와 반왕당파의 격렬한 그러한 그 정치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장보고는 처참하게 이렇게 살해되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 장보고가 청해진을 세웠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완도 장좌리라고 하는 것이죠. 완도에 가면 장보고 관련된 두 개의 어떤 그 유적지라기보다는 하나는 그 해신, 우리 최윤호 선생의 해신을 촬영했던 드라마 세트장이 있죠. 1년에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미새끼 한 마리 안 가요. 그 드라마 세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청해진이 있던 그 장좌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제 탐방을 합니다. 탐방.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아까 이 장보고는 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거기 있던 모든 군대들을 다 철수시켜 버립니다. 더 이상 청해진이 유지되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장보고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금기 사항이 되는, 그러지 않았을까. 따라서 이 송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실제는 역사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전설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근거를 댔습니다만은 이 송징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활을 잘 쏘았다. 근데 그 활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장보고가 활 보였어요. 60리 밖에서 활을 쏘아서 말이죠. 근데 이 관련된 전설이 왜 송징이 죽게 됐냐면, 송징이 활을 잘 쏘는데 그 활은 자기의 분신과 똑같아요. 분신. 근데 그 여자 아이가 딸이 활 시위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활 시위에서 피가 나다가 결국은 송징이 죽어버렸어요. 이 마찬가지로 이 장보고 역시 딸 때문에 죽었어요.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것이면, 그런 욕심이 없었으면, 왕가로 보려고 하지 않았으면 장보고는 그나마 목숨을 유지하고 더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전설과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다른 인격, 본래의 역사적 인물이 다른 어떤 이름으로 변형되는 하나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예로서 이 송징전설. 그래서 이 송징전설은 굉장히 이제 전승 범위가 좁아요. 완도와 강진이라고 하는. 그래서 완도에 호국신사라고 하는 신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셔졌다. 그리고 바로 그 호국신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장좌리 마을 사람들이 당제를 모시는 그런 걸로 전승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좋은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호응 좋으신 우리 관객분들 중에서요, 혹시 궁금하신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설 그런 것은 이제 모두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것은 조금 알려지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유치원생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조금 우리 강주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몇 가지 추천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교수님은 많이 보셨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도 잘 나오지 않은 혹시 그런 전설이 있는가, 그런 게 좀 알고 싶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질문지를 미리 안 드려가지고 네,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 인터넷에도 안 나온 이야기 네, 혹시 네, 좀. 근데 굉장히 바람직한 또는 다른 분도 해 주셨어야 할 질문 같아요. 이게 이제 이 광주의 전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사람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설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을 해주셨고요. 인터넷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광주 관련된 전설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도서관이잖아요. 이따 나가시면 검색 한번 해보세요. 광주의 전설. 그러면 1990년도에 저희 전남대학 호남문화연구소에서 광주시 용역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두꺼운 책이에요.
광주시 전역을 이렇게 했던 가령 배고픈 다리 전설이랄지 또는 여기 경양호 전설이랄지 또그 뭐죠 태봉산 전설이랄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여기 아마 도서관에 책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못 찾았어요? 그럼 전남대학교 도서관 가십시오. 아니면 전남대학 도서관에 없으면 조선대학 도서관이 훨씬 더 책을 많이 가지고 있대 보니까. 저도 전남대학 책이 없어서 도서관 전남대학 아니 조선대학 신세를 좀 톡톡이 줬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 재밌는 게 뭐냐면 광주권 도서관이 다 하나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이제 일일이 답변 드릴 수는 없고 그 책을 보시면 저도 이제 그런 것도 광주시에서는 사실은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제 PDF로 떠가지고 광주시청 그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링크 시켜가지고 시민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아까 이제 서사라고 하는 말 잠깐 드렸는데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서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완도에 그 장보고 관련된 드라마 세트장은 개미 새끼랑 마찬가지만 이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이 광활루원을 왜 갑니까? 춘향이 만나러 가잖아요. 역사가 있으니까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곡성의 심청축제, 아까 홍길동 축제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역사에 이렇게 기대야 비빌 언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스토리텔링의 어떤 가장 원천적인 자원 리소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농업 시대에는 아까 말했듯이 천석군 만석군은 농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제일 부자였어요. 이 공업 시대에는 지하 자원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공장을 돌려야 돼요. 화석연료, 철광석 이런 거. 근데 문화 시대에는 가장 고부가가치가 뭘까요? 바로 이러한 문화 자원입니다.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전설 잘 팔아먹으면 이 중동의 그 석유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는. 가령 예컨대 우리가 해리포터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해리포터라고 하는 게 결국 서양에서 내려오던 옛날 전설 민담 이런 걸 모아가지고 책 써놓은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필요해서 해리포터를 그 당시에 수익금을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조사해본 지금부터 10년도 넘었는데 그때 이미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47조쯤 됐었어요. 해리포터가 소설만 있습니까?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캘릭터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갔을 때 소위 반지의 제왕을 촬영했던 촬영지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만 간 것이 아니고 이 관광 버스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와요. 그 반지의 제왕을 촬영했다는 그것만 갖고도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다 뭡니까? 다 서사잖아요. 그 서사의 원천, 스토텔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광주의 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천재 작가를 만나면 해리포터도 나오고 반지의 제왕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우리 광주시 아니면 도서관에서 좀 요즘 PDF 뜨는 것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그 광주시에다가 그 민원을 넣으세요. 그러면 인터넷에 민원 넣으면 제일 빠릅니다. 공무원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왜 광주 전설이라고 하는 걸 PDF 떠가지고 이 도서관이나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에 링크를 안 시켜놓냐. 너 나쁜 놈,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야 착하다. 이렇게 맨 끝에 칭찬해줘. 착하다. 네, 칭찬해 줄 테니까 이용도를 높이게끔 그렇게 하자. 기왕 하는 밤에 전라남도까지 같이 해라. 또는 더 나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하시면 댁에 앉아서 이렇게 검색해도 이렇게 좋은 그런 전설들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